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오시겠어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뒤에서 내가 뒷자리에 좀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가지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면 올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고3 아이가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제가 좀 큰 교회여가지고 장로님들이 저녁 예배도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제가 다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장로로서 기도할 자리가 아니다, 들어가셔서 회개하시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다시 교회 출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일주일 동안 뒤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아이 하나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제가 아이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손을 붙잡고, 장로님 같은 분들이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장로님이 교육위원장 하십시오,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뭘 하셨냐면 모든 자녀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행사 같은 것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때로는 그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그러겠지만 고등학교들이 주일날 쉬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보충 수업을 하고 학교를 똑같이 등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욕심에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아니면 타협을 하는 거죠. 이제 저녁 예배 나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잠깐 예배 드리고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아이들이 그렇게 나중에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바른 모습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신앙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한번 딱 올려보십시오. 나를 닮는다. 내 자식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드리시는 게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요청받고 굉장히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교육 정책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도 하고 있죠. 아마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또 그런 길들을 갈 수 있게끔 준비하게 하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정책과 일들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 관련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10년 후 어떤 교육 단계를 설계할까,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학교 폭력에 관한,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했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죠. 저희 교단에도 한 14,000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 폭력으로 이 자리에 서본 건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깨어 계신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외로우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들에 가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단체를 제가 설립을 하고 저희가 미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이런 학교폭력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단체일까? 목사님은 도대체 무언가 연관이 돼서 지금 저 자리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학교는 그냥 두진 않습니다. 벌점을 줘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두들겨 팼잖아요. 자, 학교 다닐 때 안 맞아 보신 분? 없죠?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세대 때는 안 맞고 오면 이상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 와이프랑 싸우고 와서 우리한테 막 분풀이하고 막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근데 그때는 좀 정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끝까지 좀 이 아이를 책임져 보려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벌점을 줘요. 그래서 그 벌점이 쌓이면 이걸 좀 털어야 됩니다. 이게 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소집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사회봉사도 시키고 특별교육이라는 걸 시킵니다. 또 학폭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좀 개입을 했는데 이제는 개입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별교육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미담이라는 단체는 미래를 담다라는 의미가 있고 말 그대로 좋은 얘기를 좀 소문을 전해보는 단체가 돼보자.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의 단체들은 형식적인 단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막 이렇게 때우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사회의 따뜻함이라도 좀 보탬을 우리가 줘보자라는 마음으로 단체를 설립을 해서 제가 교재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어떻게 유익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이런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기 가면 교육 잘해. 아이들이 조금씩 행동이 변하기 시작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말씀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주중에 교회가 뭐 하고 있죠? 큰 교회들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목사님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일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적 가치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집으로 들어와 봐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괜찮다. 내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두 분씩 오셔서 지금은 경기도 내에 15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15개의 지부가 경기도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게 150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15개 지부가 이 경기도의 전체 일어나는 사건들의 50%를 감당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죠? 왜 그럴까요? 진심 어린 마음이 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지부를 다녀가면 선생님들이 다시 보내요.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또 다시 보냅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지역에서는 그 한 지역의 80%를 저희 지부가 담당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덕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생기가 느껴지고 내가 일을 멈추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자부심이 다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자기로서 긍지를 느낀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목사님들에게 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하나이 하나이를 대할 때 영혼으로 대합니다. 이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긴 시간이지만 저한테 50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 중에 좀 긴 시간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하나의 영혼으로 대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 아이를 문제아라고 얘기하고요. 사회에서는 이 아이가 사회에 필요 없는 악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를 영혼으로 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로합니다. 교육에 왔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왔다고 해서 저희가 막 그 아이에게 막 공격적인 태도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일단 뭘 하냐면 들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의 태도에 경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학교폭력 신앙공동체가 함께 예방하고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앙공동체가 함께 예방하고 회복하는 길. 학교폭력하고는 좀 어울리진 않죠. 그런데 왜 회복이라는 제가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 회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죄악의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죄 씻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교회 가면 뭔가 변화가 있다, 따뜻함이 있다, 그리고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느껴진다라는 평가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학교폭력은 다양한 범주로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다른 친구가 정말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괴롭히냐?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와 함께 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학교폭력일까요?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좀 반응이 좀 와야지 저도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8시에 1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자, 우리 맞다 그러면 손 위로 O, 아니다 X. 자, 아니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학교폭력이 맞다 우리 표시해 주세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건 초등학생도 맞히겠죠? 자, 그러면 한 아이가 길거리에 가다가 어른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어른을 폭행합니다. 이건 학교폭력일까요?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자, 표시해 주세요. 안타깝게 세 분이 오를 드셨네요. 다른 분이 안 들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 말이 좀 꼬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이라는 건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뭐냐?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엄밀하게 따져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건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의 울타리에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폭력적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이 진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느냐?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아이들. 그래서 스마트폰을 먼저 접하고 핸드폰을 접하면서 전자기기들, PC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경험한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고와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사고를 구분하여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세상의 사고와 디지털 세계가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장벽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학교폭력 그리고 폭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이버 세계에도 넘어갑니다. 디지털 세계에도 넘어가요. 근데 왜 이게 심각하냐면 디지털 세계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죠.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학교에 등교해서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오면 이제는 단절돼요. 그래서 여유가 좀 생깁니다. 아이들이 숨 쉴 공간이 생겨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학교 폭력이 왜 더 악랄하고 진화되고 굉장히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냐면 그게 시간의 제한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끝났는데도 아이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학교를 끝났는데도 아이들이 도피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이버상에서 진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체제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법적 체계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AI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휴먼 로봇이라고 해서 이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박람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년 전과 지금의 로봇의 기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AI를 몰라도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어땠다고요? 디지털을 경험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AI를 여러분들이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움이 기술을 앞서버렸습니다. 기술이 배움을 앞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기술이 그걸 배우지 않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전에는 자기가 직접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AI를 이용해서 괴롭힙니다. 자기가 자고 자기가 핸드폰을 보지 않을 때 A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를 계속 집요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폭력들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 실태를 보면 전체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많게는 2번씩 교육청에서 통계를 내요. 교육청과 통계청이. 자, 그런데 전체 응답률이 한 2.5%가 나는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5% 정도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40명 중에 1명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7.8% 정도가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7.8%면 여러분 몇 명 중에 1명은 학교 폭력을 겪을까요?
15명 중에 1명은 학교 폭력을 겪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이죠? 20명에서 30명 사이죠. 그러면 그 안에 2명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 폭력을 겪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폭력들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언어 폭력입니다. 이제 좀 알아요, 애들이. 내가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키면 처벌을 크게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언어로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을 일어나요. 그리고 신체 폭력도 여전히 상위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폭력의 전체의 내용 중에 약 한 60% 정도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 통제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얘가 몇 살이죠? 고3이요? 중3? 아마 고등학생이 되면 다른 폰을 하나 또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사실은 늦는 건데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2-3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 통제권을 뺏겨버렸죠. 울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주죠. 왜? 누가 편하려고요? 내가 편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사점이 있어요. 왜 시사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중에 가장 높은 학력군이 어디죠?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피해가 실감이 와요. 왜냐하면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제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는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학교 폭력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런 성적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첫 경험, 우리가 첫 번째 성의 경험을 했던 연령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모든 애들이 아니라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너는 언제 그 행위를 처음 해봤니? 라고 했더니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뛰어넘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북한이 중2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초딩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을 건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교육들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력들이 4가지 큰 범주가 있는데 이 4가지 유형에서 제가 아까 어떤 설명을 들었죠? 대부분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사이버 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의 연장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디지털 폭력의, 그런 사이버 폭력의 굉장히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24시간 괴롭혀요. 뭘 이용해서요? AI를 이용해서.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술이 학습을 앞서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다루다 보면 금방 프로그램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계속 단톡방에 넣었다 뺐다 해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 가운데 정말 정교하게
여자아이의 얼굴에다가 포르노 배우들의 그런 나체 사진들을 실어가지고 만드는데 3, 4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그리고 그 사진을 띄워놓고 그 친구를 불러서 그걸 보게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앞으로의 그런 폭력들의 성향은 24시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숨을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폭력성이 더욱더 크게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셔야 되는데, 딥페이크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60명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를 이런 딥페이크 기술로 사진을 이렇게 알몸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돌려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했냐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60명 정도 됩니다. 놀랍죠? 몇 살 아이들이 그랬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저 5학년, 6학년 자녀 있으신 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좀 세 가지 징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야 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일단은 피해자들의 형태가 어떻게 나냐면, 아이가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바뀌는 행동이 뭐가 바뀌기 시작할까요? 결석입니다. 학교로 가기 싫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기피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우울감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우울감이 보여요. 그리고 가해 증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욕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비하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또래를 무시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같이 내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뭐냐면, 계속 어떤 단톡방이 계속 울린다던가, 아니면 무엇 가운데 아이가 수시로 뭔가를 확인한다든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아이들이 방관자적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해적인 부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가 피해자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저희 단체에 학생들이 약 한 5,0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한 1,000분 정도 옵니다. 많게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우리 애는 착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 애가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주동자예요. 가해자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애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조금만 검색하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건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게 참 어떨 때는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저희한테 상담으로 오신 분들 절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아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정말로 부끄러운데,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목사님을 한 30분 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적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가 가해자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기회를 좀 줬어요. 너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가운데 너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줘도 그게 우리의 교육의 의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이 학교 폭력이 조금 더 지능화되어지고 굉장히 그런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법률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1일에 그런 학교 폭력에 관한 기록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지는 법률이 발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는 작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교 폭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대학들이 1호 처분만 받아도 입학 원서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까지 괜찮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폭력을 한다, 1호라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 대학 가기 포기하셔야 돼요. 자, 1호가 뭘까요? 자, 1호는 뭘까요? 자, 1호는 서면 사과입니다. 그러면 서면 사과 정도의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친구들끼리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욱하는 마음에 욕을 했거나, 아니면 친구를 비방하는 얘기를 했거나, 내가 좀 기분이 상해서 피해자인 아이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들이 너네 둘이 가서 화해해.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돌려보냈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1호 처분을 받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사과해. 그럼 1호 처분을 받아요. 근데 연세대학교가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도 입학 원서를 받지 않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죠?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보내고 싶으시죠? 왜 본심을 숨기십니까?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잖아요. 이 학교들은 서로 이런 거에서도 경쟁합니다. 한쪽이 이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똑같이 해. 그러면 이 세 개 대학교가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자, 위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5개 있죠. 여러분들 고입되면 이제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되면, 입시하시려면. 여기 그런 동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평균적으로 있는데, 이 위에 3개 대학교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밑에 5개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방에서도 아이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을 입학을 취소해 버렸어요. 어디가? 경북대학교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7명이 입학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6호부터 8호가 있어요. 자,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9호를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9호는 태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태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전학인 8호 조치를 가장 강력한 처벌의 조치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태학당한 아이들을 4명을 봤습니다. 태학이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9호는 그만큼 굉장히 큰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6호부터 8호가 있습니다. 이건 졸업 후 4년까지가 보존됩니다. 졸업 후 4년까지.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몇 년 동안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4호부터 5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저희들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줍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 4, 5호 중에 삭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6호부터 8호까지 같은 부분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폭행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성폭행이 왜 위에보다 나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생각하는 성폭력은
이 성폭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그런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그걸로 보지 않아요. 성추행이나 아니면 성 관련된 모든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다뤄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짝사랑하면 예전에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근데 지금은 도구를 이용합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요. 그래서 몰래 도찰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이 아이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몰래 같은 반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여자애한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폭력으로 회부됐습니다. 사진 찍는 것 같고 뭘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속됐죠. 6개월 동안. 그래서 핸드폰에서 한 200장 정도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건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성폭력이라는 테두리 안에 같이 묶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에 성폭력으로 기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러지 못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고2, 고1 딸들을 키우거든요. 근데 저희 딸들은 철칙이 흑역사를 남기기 싫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연애를 안 하겠다고 자기들이 선포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성교제를 안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교제 안에서 성폭력 사건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쪽이 맘먹고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헤어질 때 많이 일어나요. 누가 신고할까요? 여자아이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분리시키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은 바로 경찰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호부터 3호는 경범죄라 그래서 한 번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두 번 똑같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 또한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생기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입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반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점이나 제한에서 넘어서서 이제 원서를 아예 받지 않는 상황까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된 부분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내 자녀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목을 메고 자살하는 광경을 최초 목격한 아이였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때는 엄마가 식당을 버텼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식당을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아이가 그 모습을 최초로 보고 나서 그 충격에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1년에 한 6번 정도의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5일씩. 마음이 참 아팠어요. 과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끊임없는 폭력 속에서 살아간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원조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른 성인 남자와 하룻밤 자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만 원 받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의 몸을 팔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게 가장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고깃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부모 말고 다른 어른이 사줘본 처음의 고기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한 2시간 정도를 식사를 하면서 쏟아내는데 저도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밥 먹고 싶으면 또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4번 정도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누구야, 선생님이 봤을 때 너는 참 귀한 아이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버리기는 참 아까운 것 같아. 선생님이 고3이 되면 1년 동안 다른 곳에 학교 말고 다른 곳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러 가는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소개시켜주고 그 직업훈련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기술을 좀 배워볼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직업훈련원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에게 안내를 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올 1월 달입니다.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첫 월급을 탔는데 첫 월급을 타면 대부분 부모님 속옷을 사준다는데 저는 그럴 부모님이 없어서 선생님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속옷을 사온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크게 입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살이 한 40kg가 쪄가지고 너무 놀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디서 샀니? 그랬더니 어디서 샀다 그러는데 영수증은 있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다더라고요. 그럼 내가 살을 빼서 입어야겠다. 꼭 입으마 라고 약속을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성범에 있던 친구 있죠. 이 친구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물으면서 선생님이 너를 상담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와라. 근데 그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다시 찾아오는 데까지 한 7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잖아요. 항상 얘기가 누구야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7개월 만에 왔고 다시 3개월 만에 왔고 그렇게 줄어드는 시간들이 이제는 한 일주일 단위로 좀 이렇게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짜장면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스타벅스 매니저로 일합니다. 뭘 하고 싶니 했더니 커피를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소개시켜주고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하게 되고 그 친구가 한 2년 정도 알바를 하고 지금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사례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그 전체적인 테마는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 알고 계시죠? 한참 우리나라의 쉐마 교육이 열풍을 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쉐마라는 얘기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듣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자, 서두에 제가 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네? 네, 아이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랑 저랑 신경전 벌인 얘기를 했었죠. 저는 원칙이 뚜렷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보통 청년 교회들은 오후나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아이들이 생활 시간이잖아요. 저희는 오전 10시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멀리서는 3시간 거리에서도 왔습니다. 화성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왔어요. 저희 교회가 압구정에 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2호선 라인으로 대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시간 거리예요.
아이들이 저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예배가 너무 빨라요. 11시에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10시로 당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딱 10시 되면 교회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열어줍니다. 그러면 밖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투명한 유리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째려보면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라. 이 예배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된다. 일주일에 너네들 한 번 그 양식을 채우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장로님이랑 실강에 했던 얘기를 들려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서두에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가 피해자도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이 사역을 해보니까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 딸이 정말 착하거든요, 딸들이. 중학교 때부터 저희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숙학교를 보냈어요. 저와 좀 떨어져야지 친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용돈은 아빠에게 타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를 다녀서 굉장히 사이도 좋고 신앙도 좋습니다. 근데 고2가 되니까 아빠에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아빠 저는 재정적으로 아빠에게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용돈을 무기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아빠 좀 안아줘. 아빠한테 뽀뽀해줘야지. 막 이런 걸 하니까 애가 고2가 되니까 이제 알바를 써주는 거예요. 지금 주말에 커피숍에서 알바합니다.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서 아빠에게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근데 우리 애가 아이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아이를 통제하고 싶어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가 볼 때는 신앙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에게 가서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아이들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성품을 지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에게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자리들은. 그런데 대신 아이들이 바른 성품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폭력이 아무리 우리의 가까이 오고 가까운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선뜻 그런 행동 못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보고 수천 명의 학부모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랑 그 아이랑 똑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모랑 그 아이가 똑같아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내 아이가 그렇지 않고 내 아이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게 아이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돈의 문제에서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런 문제 민감하게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수익의 11조를 정확하게 지키고 감사헌금은 11조의 절반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막 제 나름대로 목사인데 바빠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계산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얼마를 이렇게 딱 했는데 저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다 봅니다. 근데 제 11조랑 제 감사헌금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저희 큰딸이 아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무슨 얘기냐? 목사가 정직해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감사원금 비율이 4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11조에 41%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다 관찰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말이,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아이들을 그렇게,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제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 다양하게 사건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가해자도 되지 않고 피해자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갈 때, 이제 강연을 할 때마다 이걸 체크하게 합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긴 시간을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문제적인 아이들과 문제적인 부모님들을 보면 감정을 잘 쓰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감정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감정을 쓰면서 살아가실까요? 몇 가지 정도의 감정을 쓰면서 살아가실까요? 요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거 목사님 드렸거든요. 부목사님. 필요하신 분 달라 하십시오. 저작권은 크게 보호받지 않습니다. 자, 감정을 쪼개서 우리가 숫자로 기입한다면 하루에 몇 가지 감정을 쓰면서 살아갈까요?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 20가지 정도의 감정을 쓰는 것 같다. 자, 너무 많이 갔죠? 자, 10가지 정도의 감정을 쓰는 것 같다. 손들어 보십시오. 자, 조금 계시네요. 5가지 정도 감정을 쓰는 것 같다. 손들어 보십시오. 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크게 5가지 정도의 감정밖에 못 쓰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감정을 극단적인 감정의 분류로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감정만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가지 정도의 감정만 사용해도 관계가 원활하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20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정도의 감정을 쓰고 살아가도 관계가 원활하다라는 게. 자, 그럼 뭐냐? 우리가 그만큼 감정에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감정에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대화 가운데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준을 10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0분 대화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분 정도 대화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주를 빼고 10분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랑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말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를 빼고 과연 청소년 아이들하고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자마자 또 아빠들은 이래요. 야, 이리 와봐.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강의 들었는데 목사님 대화를 하래. 앉아봐. 자, 우리 10분 이상 해야 돼.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간 아이들인데. 저도 돈으로 꼬셔봤어요. 용돈으로.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용돈을 15만 원 주는데 아빠 말 안 들을 때마다 10,000원씩 빼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아빠 용돈 안 받아. 내가 벌게요. 라고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아이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근데 10분 이상의 대화 정도를 하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다가가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사춘기가 30살에 올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오늘 기분은 어때? 친구랑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니? 이 질문이 꼭 들어가는 대화를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힘듦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생활의 습관을 좀 합의하십시오.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쓰는 습관들의 규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에티켓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도 대화의 예절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대화를 누구한테 배울까요? 친구한테 배워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도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좀 만드시고 이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 신고하는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예? 112요? 예? 아,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네? 아, 집사님이세요. 근데 아이들 다 키우셨죠?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아, 여기 써 있어요. 아,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는. 혹시 제가 나눠드린 이게 교재로 나갔나요? 아, 그래요? 저만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자, 117로 연락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7로 전화하면 상담해 줍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변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주변 사람 얘기 듣지 말아야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죠. 입시 얘기랑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얘기. 제가 입시 얘기 주변 사람 들으면 우리 아이에 상관없이 유행으로 쫓아갑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틀리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17로 신고하시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같이 동참하여서 풀어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 변호사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기본 학교폭력 수임료가 550입니다. 500만 원에 세금 50만 원. 성폭력 사건은 1000만 원에 세금 100만 원에 1100.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1000에 하나입니다. 비율로 얘기하면 0.1%밖에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당황하다 보니까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사고 가요. 그러면 절대 화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내 아이가 달게 처벌을 받은 후에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쓰세요. 변호사 써서 절대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호사부터 사서 가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괘씸하게 느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1000에 하나예요. 0.1%.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중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모습을 같이 보여주세요. 부모가 무릎 꿇어야죠. 내가 자식 잘못 키웠는데.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증거를 남겨줘요. 학교에서 괜히 가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를 신뢰하세요. 아까 제가 누구 말 듣지 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 얘기 들으세요. 그 얘기가 1000에 999는 맞습니다. 1000에 하나 틀려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언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대한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정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더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해야 될까 하면 1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신앙의 토대라고 해서 큰 타이틀 밑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학교폭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시편 82장 2편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약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약자들과 고아에 대한, 그게 뭡니까? 사회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학교폭력의 테두리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오늘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한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학교폭력에 담아져 있는 그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과 세상의 부분들이 별개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적인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똑같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식은 날 닮았다. 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내 자식은 날 닮았다. 다 더 크게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지만 내 자식이 잘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가운데 함께 학교폭력과 또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과외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끌어안음으로써 그들에게 최대한의 사과를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